안녕하세요. 원대한TV 부동산 유치원의 원대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과연 현재 주택수가 충분한가, 공급이 충분한가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부동산 투자로 통해서 버는 돈이 과연 불로소득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부동산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택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자체가 조금 다른 나라들과 많이 좀 차이가 있죠. 바로 모든 인프라,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도권, 특히 그 중에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 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의 모습을 보자면 이제 집값을 규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육성책 아니면 규제책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책을 통해서 22번이나 정책을 바꿔가면서 지금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강남에 집중됐던 것들이 이제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넓혀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풍선 효과들이 나왔고, 이렇게 매번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들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계속 규제 땜빵식의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치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돌아오다가 결국은 이제 모든 곳들이 다 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도돌이표가 됐죠. 그렇다면 다시 강남, 또는 그렇다면 다시 서울,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이 하셨던 발언 중에 서울시의 또 수도권의 주택 공급,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 또 주택 수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셨던 얘기가, 두 번째 그러니까 바로 이어한 건 아니지만 또 하셨던 말씀이 불로소득을 잡겠다. 어떻게 해서든 불로소득을 다 막아내고 잡아내겠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일을 한 16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또 상담도 하루에 한 세네 분 정도는 매일같이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오래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몇 마디만 이렇게 나눠봐도 이분의 부동산에 대한 내공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캐치가 가능해요. 말 몇 마디 안에 캐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현미 장관님, 물론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크게 저도 알아보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국토교토부 장관이시고 부동산 정책을 22번이나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었고, 이분이 부동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력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부동산과는 경력을 쌓으신 게 없으시던데요.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부동산 수가 충분하다. 물론 부동산 경험이 많으신 유튜버 분들 중에 부동산 수가 충분하다,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올 것이다, 아파트 투자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오류는 뭐냐면 부동산을 숫자로 봤다는 거예요. 자, 특히 부동산 중에 주택이잖아요. 주택을 숫자로 본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 또는 세대수 대비 주택수가 얼마이냐, 충분하네, 공급량 1년에 한 4만 호씩 이 정도면 충분하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 하나고 사람의 삶과 연관이 있고요. 다음에 물론 사람이 왜 사냐, 삶, 철학, 이렇게 가자면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삶 힘들죠. 행복해지려 사는 거고, 물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패션에 자신감이 생기고 거리를 나갈 때 사람들이 날 쳐다봐주고 이런 것도 행복이 될 수 있고,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오는 행복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행복은 저는 바로 나의 거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프지 않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데 어디서 살아가느냐? 그림 같은 집. 어디 살아가느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래서 어디에 어떤 집을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행복이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집들의 형태나 살고 싶은 곳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강남 집값을 잡는 방법이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강남 집값 누르니까 또 딴 데 올라가고, 딴 데 누르니까 또 딴 데 올라가고, 이거 다 누르니까 다시 강남 집값이 올라가고, 올라간 걸 전부 다 세금으로 막겠다. 세금. 결국은 집값은 받지 못하고 세금만 올라가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주택수가 사람 인구수 이걸로 해서 보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또는 지금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 왜 상승하는가? 이거를 단지 투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투기 세력, 나라를 망치는 사람, 적폐,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첫 실타래부터 꼬여가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월급만으로 살 수 없으니 보다 더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 라는 것이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인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 어떤 집일까요? 살기 쾌적하고 편리하고 직장이 가깝고 아이들과 내 가족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서 교육 환경이 좋고 마트 가기 쉽고 생활 편의시설 잘 돼 있고 교통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그러면서 조금 신도시에 깔끔한, 자, 이런 집들만 놓고 숫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과연 주택수가 충분한지. 지금 현재 가격들이 급상승하고 또 요즘 신도시들 가격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도시도 같은 신도시다 하더라도 직장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가깝냐,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있느냐, 교통 환경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남 집값을 잡으려 든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또는 강남과 준하게 살기 좋은 이런 도시들을 계속 만들고 환경 개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낡아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인간 수명보다 그 수명이 되게 짧거든요. 10년, 20년만 지나도 집들은 늙고 더 이상 신도시라고 부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다시 리뉴얼하고 고쳐나가고 개선하고 이렇게 환경들을 계속 바꿔주고 살기 쾌적하게 트렌드에 맞게끔 많은 사람이 살고 싶게끔 만들어줘 가고, 서울시에 살 수 있는 동네, 살기 편한 동네, 안전한 동네, 이런 동네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굳이 강남 가서 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강남에서 강남 가는데 1시간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도 몰리고 차도 몰리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강남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럼 강남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 동네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또 신도시도 보다 더 좋은 교통망들을 확충하고, 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고, 또 기업들은 좋은 인재들을 뽑고 채용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내서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는 뭐 내 자차를 이용해서 1시간 반씩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잡힙니다. 요즘 그 뉴스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 때가 낫다, 이명박 때가 낫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더 뭐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책을 22번이나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왜 상승하느냐? 바로 이런 기본적인 원리, 단지 집을 숫자로 보면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세금 때리면 사람들이 아이쿠 무서워 안 하겠지 라는 겁니다. 정말 잡고 싶은 사람들, 정말 규제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이 투기꾼들이다, 이 사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을 2채, 3채, 4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20채, 30채, 50채, 100채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대출을 막는다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 안 할까요? 이거 돈이 되겠는데? 가격이 오르겠는데? 안 할까요? 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분들, 정부 정책에 큰일 났네? 안 되겠네 하시는 분들은 서민입니다. 한 채, 2채 가지신 분들, 직장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 세종시인데 원래 아이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 채만 집을 가져라, 공무원이니까 집을 팔아라. 글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케 하고 계세요. 사유재산을 팔아라 말아라, 세금을 마치 형벌처럼 쓰는, 세금이 무서워, 세금을 징벌처럼 쓰는 그 어떤 나라 중에 조세를 가지고 이렇게 조세를 급등하게 올려가면서 그러면서 좋은 나라 만드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게 국민적인 합의, 동의, 이렇구나, 정말 좋은데 쓰여지는구나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인정될 수 있어야지, 세금이 마치 벌처럼 쓰이는 거,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수는 숫자가 아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이 있고,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서, 그러한 행복의 주택들의 숫자를 가지고 과연 인구수와 비교해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드리는 건, 과연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냐? 그렇다면 모든 소득은 단지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몸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이래야지 버는 것만 소득이겠느냐?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요, 부동산 상담에서 부동산 계약을 만들어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하나 자동차 하나 바꾸는 거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이게 정말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유자금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여유자금이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님 잘 만나서 그냥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돈을 벌어서 계속 여유자금이 생겨가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극소수이고요. 대다수 분들은 내가 근로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시간이 길어야 30년 뿐인데 노후가 30년 이상이 돼버리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독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죄송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뒷바라지 해주고 하면서 자기의 긴 노후까지 만들어간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악착같이 만들어낸 게 여윳돈이라는 거죠. 정말 피 같은 돈이고 목숨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기준금리가 0.5%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저축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주식을 해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식도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손실도 봐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기도 하고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고, 또는 내 집 마련, 투자는 아니어도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단지 그냥 매매만 내 집 마련이냐? 그럼 그 사이에 계속해서 그러면 그 비싼 가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축을 10억? 어느 세월에 저축하나요? 종잣돈 만들어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렇죠? 전매나 아니면 전세를 낀 갭 투자나 이걸 해갖고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굴려서 매매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범죄시해버린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시장이라는 것도 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만들어낸 룰이고 사회적 합의인 거고,
그런데 그걸 갑자기 다 범죄시켜버리고 적폐 세력이라고 하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문제가 있고 집값이 이렇게 문제가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고 싶다면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서 개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세금을 징벌적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못하게 막는다? 결국은 잡고 싶은 투기꾼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고, 서민들이 정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또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사다리마저 치워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계속 서민만 되는 거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만 되는 그러한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힘들게 돈을 모으는 과정부터가 부동산 투자고요. 종잣돈 마련하는 것, 이게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고요. 종잣돈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큰 거, 지금 규제하고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작은 소형 주택들 또는 오피스텔들 뭐 이런 거예요. 상가 조그만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오피스, 사무실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걸 처음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 된다 확실하게 딱 투자하고 나서 두 발 뻗고 편하게 자느냐? 아닙니다. 처음 계약하는 단계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막 가슴 콩닥콩닥 거리고 100% 확신이 있어도 정말 잘 되는 자리여도 고민을 또 합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진짜 마음고생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 분양권을 사셨다. 뭐 2년 뒤에 만들어진다. 또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라고 하죠. 중간에 항상 문제는 발생을 해요.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 한 뭐 길면 10년까지도, 짧으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계획이 늦춰집니다. 말이 3년에서 5년이지 그 시간 동안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가슴 졸이는 거, 가슴이 새카매집니다. 이러면서 돈을 벌어본 경험들, 돈을 굴려본 경험들, 돈이 돈을 벌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 한 번, 두 번만 해봐도 거의 전문가 됩니다. 왜? 불안하니까 공부하게 되거든요.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 졸이거든요. 이건 자기가 노력했고, 그리고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실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이득도 내가 보는 거지만 손해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건 손해 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 놓고서 거기서 이득을 봐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불로소득이 됩니까? 그러면 주식도 불로소득인 거고, 그죠? 펀드도 불로소득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범죄시 되고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또 주택수가 충분하다 이러는 것 자체, 세금으로 형벌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 저항을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얄팍하게 부동산 집값 올려야지, 올린 거 가지고 세금 만들어내야지, 계속해서 국민들을 서민으로 만들어서 지지 세력을 넓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라를 위하시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까,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라는 건데, 의도가 순수했다고 해서 결과가 잘못된 거야 용서받아지는 건 아니죠.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면 정확한 책임도 따릅니다. 결과에 대한 사죄나 책임은 없이 계속해서 땜빵질식 정책을 지금 3년 사이에 22번이나 정책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갔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남은 2년 동안 몇 번이나 더 바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자신하는 것처럼 잘 될까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데 과연 좋은 정책이 2년 안에 나올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은 행복이다.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라.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집값은 잡힌다.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니까. 다음에 부동산 투자 또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다. 돈 있다고 아무나 투자하지 못하더라고요. 새가슴들은 절대 투자할 수 없는 게 부동산입니다. 리스크 감내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이다 라는 거예요.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부동산 규제를 더 심하게 해라, 집값을 더 많이 낮춰야 된다, 그분들 장담컨대 부동산 투자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걸요. 부동산을 몰랐을 때 쉽게 생각되는 거예요. 지배수가 많다, 불로소득이다, 규제가 많아져야 부동산 집값이 잡힌다. 이 모든 것들은 부동산을 정말 몰라야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알고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또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던 코로나 이전의 사회,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일상이 되겠죠. 마스크 쓰고 항상 생활하는 거, 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될 겁니다. 영화관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자들을 좀 띄워내야 될 거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부동산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니요, 빠르게 변화할 겁니다. 뭐 카페가 됐든 가게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 함께 뭐 영화 보고 뭐 하는 공간들, 차 마시고 음식 마시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은 거리를 떼어 앉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이런 형태들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평형대가 줄어드는 거였거든요. 상가든 오피스든 아니면 집이든 계속해서 공간들이 줄여나가고 공간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더 끼어 앉고 뭐 이런 형식의 집들이 만들어져 왔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분리,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한 것이 단절되고, 이 주택시장이 됐든 아니면 건축물 시장이 됐든 상가가 됐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간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은 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형 평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에는 쉼의 공간, 삶의 공간,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생활하면서 또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형식의 공간들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바로 일자리의 공간들이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에서 일해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출퇴근의 시간들이 좀 빠져나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죠. 중간중간에 아이들도 케어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또 피곤하면 누워 자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딱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다음에 또 이제 오피스 형태도, 오피스텔 한참 공급이 과잉돼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 오피스텔이 조금 다른 개념의 오피스텔이 되어서 잠도 자고 생활하지만 업무의 효율성, 기존의 오피스텔은 사실은 보면 좀 주거에 초점이 좀 더 올라가고 주거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갔었던 게 현실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업무에 대한 효용성이 좀 더 올라가는 식의 그 주택들이 좀 더 사랑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이라는 건 현재 사회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반영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 힘드시죠? 이겨내시고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대를 기다리는 건 현명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도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살아가야 되느냐, 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황들을. 그렇습니다. 자, 함께 힘내 보시자고요. 그리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죠? 그리고 확신, 내가 오라 라는 확신,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도 물론 제 주장이 틀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 주장과 다른 것들을 뭐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하면 또 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현명함은, 최고의 현명함은 결국 경험이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고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쪽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진짜로 경험 있으신 분들, 경험 되신 분들의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고, 또 현장 실무진들의 경험 있는 분들을 좀 배치하셔서 정말로 서민, 여러분 우리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뜻처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들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